우선은 말이죠. 뭐 이것을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은 한 작년이죠, 선생님? 작년에 우리 김철권 선생님이랑 같이 정신분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의 제목을 김철권 선생님과의 담화라고 하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신분석을 하다가 정신분석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 세미나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6번에 걸쳐가지고 하다가 다 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메두사의 앞에서 끝쳤습니다. 그리고 메두사 이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메두사 앞에서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두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김철권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로 잡아보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개 세미나고 이 1회적인 모습으로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두사의 이제 정신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아주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20페이지에 가까운 이 강의록을 접어두고, 그리고 저는 또 어저께 또 다시 한 7페이지짜리 또 강의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저께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저께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근데 한 밤 9시쯤인가 집사람이 뭔가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온다고, 참외인가 뭘 꺼내온다고 갔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집에 잘 나타나지 않는 바퀴벌레가 그야말로 이만한 것이 딱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고기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네, 화장실. 이놈 이만한 게.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문을 닫고서 잡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메두사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 메두사의 아주 흉측한 몰골을 직접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일종의 불어로는 리지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자마자 내 몸이 경악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 공포와 놀라움이 합쳐지면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경직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메두사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완전히 경상도 말로는 시겁했고, 서울 말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질겁을 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네? 자,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첫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내 집사람이 어떤 바퀴벌레를 보고 질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를 보고 질겁을 한 제 집사람의 심리적 배경, 그리고 심리를 갖다가 분석한다면 메두사 신화도 우리는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화를 현재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적어도 정신분석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 집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퀴벌레를 가지고 질겁을 했습니다. 질겁을 했어요. 진짜 거기서 많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돌처럼 꼼짝을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정신분석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정신분석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집사람이 질겁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 씨를 부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불렀어요. 이러면서. 근데 자 봅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심리적인 증상, 질겁을 하는 이 증상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질겁을 하게 하는 대상에게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과 마주칠 때 인간이 질겁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실주의적인 설명, 그것을 하려면 정신분석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집사람은 분명히 질겁을 했는데 나는 질겁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무엇입니까? 이 바퀴벌레의 속성이 보편적이어 가지고 사람을 질겁하게 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질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퀴벌레의 어떤 속성이 인간의 질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배경과 이렇게 뇌관을 이렇게 건드려 준 것이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신분석적인 해석이 아주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라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주체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타자로부터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받는다. 이 명제가 여기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공포와 질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조가 무엇이에요? 바퀴벌레라는 바깥의 현실적인 대상에게 투사되었다가 거기서 메아리가 되어서 거꾸로 된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질겁을 하는 것 같이 나의 질겁의 원인이 대상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적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명제이자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신화를 해석하건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건 문학적인 어떤 사실을 해석하건 간에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속성, 저는 이것을 보통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주의적인 해석, 그것은 정신분석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심리가 구조화된 심리가 대상으로 투사됐다가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은 일종의 상상적 투영의 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의 속성은 우리에게 질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 신화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때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소산 또는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만년 전에도 인간은 살았고 그 인간에게는 심리가 있었고 그 심리는 오늘날 만년 뒤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심리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신화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비추어서 과거, 역사, 그 다음에 신화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메두사를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그런 원리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든지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아주 이제 좀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메두사가 말이죠. 메두사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테나 신전에서 아테나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이제 삼촌인 포세이돈과 누구예요? 메두사가 금지되어 있는 성적인 장난을 합니다. 거기서 성교를 한다 이거죠. 그것을 금지되어 있는 성교를 하지 말라는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선 몰골이 아주 흉측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 괴물로 변하는 것에 보통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얼굴이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오른 얼굴. 두 번째는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혀가 이렇게 축 늘어졌습니다. 개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멧돼지 어금니처럼 이 송곳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카롭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손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목에는 용의 비늘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떠한 그런 흉측한 몰골 중에서 가장 끔찍한 흉측함은 무엇이냐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마치 뱀이라는 겁니다. 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으로 되어 있는 몰골로 변화된 것을 딱 보면 너무 몸서리 쳐지겠죠.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몸이 붓는다. 결국은 뱀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그것을 보는 일종의 관람자를 하여금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정신분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령 무엇이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메두사는 이렇게 저주를 받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고르곤 자매가 아주 미인으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녀가 무엇이에요? 아테나의 법을 위반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 무엇으로 바뀌어요? 흉측한 몰골로 변신됐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뱀이기 때문에 뱀이 우리에게 징그럽고 무섭기 때문에 몸이 굳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름다움에서 무엇으로요? 흉측한 무엇으로요? 몰골로 변신했죠. 그러면 이것을 정신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읍시다. 안나오가 있어요. 안나오가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는 효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간호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드는 순간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해졌어요. 그러니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러고서 그냥 계속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아버지가 막 지금 굉장히 위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뭔가를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실어증이 됩니다. 말을 잘하던 이 안 나오는 베르타 파펜하임이라고 해서 천재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완전히 능통하게 하는 그런 천재 소녀였어요. 근데 그 소녀가 외국어에 아주 능통한 그 소녀가 무엇이에요?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손을 뻗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한테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이게 뻗쳐지지가 않으면서 무엇이에요? 손톱이 뱀의 대가리로 변하고 손가락이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뻗는데 자기 손이 뱀으로 변신을 하면서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뱀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질 때 뭐냐면 그 상대방의 눈이 그러면 이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무엇이 크게 보이죠. 이런 건 무슨 증이랍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팔뜨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팔을 괴고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었는데 이 팔이 저렸는지 이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오케이? 자, 이런 벌써 4가지 증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손가락이 무엇로 변해요? 무엇으로 변하냐?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안나오의 그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일종의 환각 증상과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뭐예요? 뱀으로 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신화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신화 따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 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하세월에 이 온 우주의 현상을 어느 하세월에 다 해석을 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공동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무엇이에요? 일종의 그 메두사에서 미녀였어요. 미녀가 무엇을 어겼어요? 법을 위반합니다. 위반하니까 그 다음에 저주가 내리는데 저주의 형벌이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아주 끔찍한 일종의 몰골을 가진 흉측한 괴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바로 메타모르포시스다 이게. 메타모르포시스다 이게 변신이라는 겁니다. 변신. 네? 변신입니다. 그러면 이 변신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머리카락이 무엇이에요? 뱀으로 변신한 것이다. 뱀으로. 오케이? 자, 이쪽에다 써야 되겠죠? 자, 이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무엇이에요? 뱀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게 메두사입니다. 이게 메두사예요. 메두사. 그런데 안나오와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자,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무엇이에요? 아주 유창한 언어 실력이 있었어요. 유창한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유창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것이 실어증으로 바뀌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가락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내야 된다 이거죠. 설명해내야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신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간단합니다. 무엇이에요? 정신분석적으로 이게서 이쪽으로 간다? 프로이트는 안나 오를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것은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상이 이쪽을 증상으로 보는 겁니다. 증상.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형성물이다. 이거 무지하게 많이 배웠죠. 무의식의 형성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성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무의식의 형성물이 이쪽으로 갈 때 왜 이렇게 변형 왜곡되느냐? 이쪽으로 가면서 변형 왜곡이 된다. 왜곡.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무의식이 의식화되려고 할 때 무의식이 의식화되려고 할 때 무엇이 막아요? 이 전의식이 이것을 차단하고 나선다 이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일종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억압이 일어난다. 억압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벡터의 타협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증상이다. 그래서 증상을 타협 형성물이다. 타협 형성물은 애초의 무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변형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변형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법을 위반하니까 그것의 형벌로 뱀으로 변신되는 그런 변형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심리적으로 뭐냐면 안나 오의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위해서 의식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전의식이 그것을 억압 저항하더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의식화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라. 그렇죠? 방어하더라. 그러면 그 방어하는 벡터와 의식화되려는 벡터가 서로 충돌하면서 타협의 방향으로 변형 왜곡되는 것이 바로 증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 형성물 또는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잘 됐어요. 이제 변형을 쌈박하게 딱 이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형되는 메커니즘을 프로이트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무의식이 뭐냐? 프로이트는 여기서 유명한 저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이것은 성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압된 욕망입니다. 억압된 욕망이에요. 억압된 욕망이 실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전의식에서 일종의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 변형 왜곡된 증상과 이 변신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어요? 무의식적 욕망이 숨어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증상들, 이런 변형들은 뭐냐면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망이 변형 왜곡된 채로 실현되는 것이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뒤에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욕망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치료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돼야 될까요? 이 뱀이라고 하는 변형 왜곡된 이러한
형상, 증상 뒤에서 뭐예요? 억압된 욕망이 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두사의 이것을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 분석을 조금 한답시고 신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1대1 대응식에 뱀은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머리가 잘리는 단두는 뭐예요? 거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하는 것은 프로이트는 절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남근을 상징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뱀이라는 변신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이 변형되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 메두사의 이 저주는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증상이다. 됐죠? 네. 그럼 정확하게 더 말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히스테리적 전환이라고 한다. 메두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스테리 환자였다. 그럼 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예외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름 안 부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는데 뭐 이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전부 다예요. 전부 다가 뭐예요? 히스테리. 나도 메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메두사가 나고 내가 메두사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메두사도 해석이 되고 자기 자신도 메두사 신화의 정신 분석을 통해서 나 자신도 치료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니까 절대 1대1 대응식의 상징적 해석법을 사용하지 말라. 아무데나 칼을 들이대지 말라. 그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와일드 사이코애널리시스다. 조잡한 정신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원리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메두사를 하나의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메두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듭시다. 메두사 증후군,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했어요. 이게 메두사 증후군이라고요. 요게 3번 있지 않습니까? 메두사 증후군. 증상으로서의 메두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그런데 메두사 자체가 증상이고 동시에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곧바로 뭐예요? 증상이 야기돼. 뭐예요? 몸이 굳어버려. 돌로 변한다 이거죠. 돌로 변한다는 거 얼마나 신화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그 유명한 뭐예요? 오르페우스가 아내 에우리디케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도 또 뱀에 물려서 죽어. 그러니까 이때 뱀은 또 남근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네. 자, 근데 뱀에 물려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 무엇입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너무나도 멜랑콜리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데스에게 내 마누라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프를 연주해가지고 하데스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 보내주겠는데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하데스가 했거든. 근데 이제 뒤돌아 한 발자국만 하면 바로 지상인데 이제 괜찮겠지. 뒤에서 막 살려달라고 에우리디케가 아우성친단 말이에요. 딱 뒤돌아봐요. 돌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 오르페우스에게서 에우리디케가 돌로 변하는 것은 지금 이 메두사를 보고 돌로 변하는 것의 역입니다. 역.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오르페우스가 메두사를 봤다면 오르페우스가 뭐예요? 돌로 변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오르페우스는 자기의 시선이 닿은 아내가 돌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돌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증상이다 이게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악타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냥의 신입니다. 근데 그 악타이온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타이온은 그 유명한 저기 영국의 그 왕비였다가 나중에 그 이혼한 여자 그러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은 여자가 누구죠? 다이애나. 다이애나. 그 다이애나가 그 신의 이름이 뭐죠? 그게? 거기 그 신의 그 악타이온이 봤던 악타이온 아르테미스. 그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처녀의 신이에요. 처녀의 신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을 악타이온이 무엇을 해요? 처녀의 알몸을 본 거예요. 관음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르테미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악타이온을 바로 무엇로 변해요? 사슴으로 자기가 사냥꾼으로서 잡아야 될 사슴으로 저주를 해서 변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악타이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가 바로 악타이온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다. 신화적인 이야기. 신난다. 우리가 마치 어렸을 적에 말이죠. 어렸을 적에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들을 때 그럴 때처럼 재미를 느끼면서 그냥 이 줄거리에 빠지는 그러면 그것은 정신분석적인 해석과 또 멀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응시입니다. 응시의 시선이에요. 어떤 응시의 시선. 그러니까 악타이온은 누구예요? 아르테미스를 응시합니다. 관음증적으로 응시해요. 우리가 말이죠. 돌로 변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응시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응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증후군은 메두사의 저주받은 메두사의 형상, 흉골, 이 흉측한 모습, 이것 자체가 메두사의 증상이고 메두사는 또 증상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래서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몸이 돌로 변한다. 그러면 바로 제 첫입니다. 어저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네. 첫째.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요번에도 메두사가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얼어붙게 만드는 증상의 일종의 약이자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프로이트에 쥐인간이 있습니다. 쥐인간 아시죠? 쥐인간. 자, 이제 두 번째로 쥐인간이 아니라 늑대인간이요. 자, 늑대인간. 늑대인간이 언제서부터 발병을 하느냐면요. 잘 보세요. 4살,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4살 때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꿔요. 늑대 꿈을 꿔요. 늑대 꿈을 꾸는데 무엇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자기 집 앞에 있었던 호두나무 위에 뭐예요? 늑대 17마리가 앉아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다음서부터 깜짝 놀라서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서부터 무엇이냐면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불안신경증에 걸립니다. 불안신경증, 그 다음에 공포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시선이 마주치는 꿈입니다. 마주치는 꿈이에요.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이 늑대 인간이 깜짝 놀랍니다. 이 깜짝 놀란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분석 용어로 독일어로 슈렉이라고 합니다. 슈렉. 그러니까 경악했다. 경악. 그러니까 경악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첨부합니다. 놀라움. 깜짝 놀라는 두려움을 경악이라고 합니다. 이 경악하면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경악한다. 그러니까 경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운하임리히라고 합니다. 섬뜩함과 경악을 하면서 깨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꼬마 한스가 있습니다. 꼬마 한스가 공포증에 사로잡히는데, 공포증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사로잡히느냐? 간단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뭐예요? 그 말의 입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 깨문다.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이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 말라, 말이 문다 라는 말을 듣고 동시에 그 장면을 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각욕동과 청각욕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청각욕동이 문제가 되면서 이 아이가 이때부터 무엇이냐면 공포증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증. 근데 공포증에 사로잡히기 전에 무엇이냐면 이게 일어나요. 잡아먹힐까봐 두렵다. 잡아먹히다. 시각, 청각, 구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강욕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꼬마 한스 말고 이 늑대 인간도 늑대를 보자마자 잡아먹힐까봐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공포증이 야기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장면이고, 공포증의 내용은 잡아먹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섬뜩함과 경악에 사로잡히면서 몸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굳어버려요. 이게 바로 돌입니다. 이쪽에 돌로 변하게 한다. 돌로, 이제 요게 2번이죠. 돌로 변하게 한다. 돌로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두사의 저주받은 형상과 그 형상을 보는 사람은 메두사의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변할. 그럼 이쪽에 경악하면서 섬뜩하면서 몸이 굳는 거 있죠. 여러분들 경상도 말로 식겁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돌로 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제 환자입니다. 제 환자. 그럼 이게 서양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제 환자 중에 무엇이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이 어디냐면, 외가가 어디냐면 군인가 그래요. 군인. 그런데 이 사람도 4살 때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면, 이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고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이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군이 사람인데 그 외가의 한옥이었답니다. 근데 한옥에서 자는데 그날 밤 꿈을 꿔요. 무엇이냐면 대문을 열고 혼자서 나가니까
대문 바로 앞에, 이게 꿈 내용입니다. 대문 바로 앞에 늑대가 이렇게 앉아서, 늑대 한 마리가 앉아서 자기를 삐뚤어지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공포, 불안증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해졌을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까지 갑니다. 일종의 마약도 하고, 수면제, 우리 선생님이지만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환각을 일으키는 방법을 이 사람이 터득했어요. 수면제와 술과 어떻게 같이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수면제 몇 알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늑대의 꿈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 나오네요. 그러면 잘 봅시다. 메두사를 보고 뭐냐면 우리가 돌로 변하는 것과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늑대의 시선과 마주치는 꿈을 꾸고서 거기서 경악을 하면서 깨어나서 불안신경증에 걸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결국 이것 전체가 메두사 증후군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뭐예요? 늑대 인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의 일이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심리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이 메두사 신화로 일종의 정착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메두사의 저주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현상, 증상을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두사를 제대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정신분석적으로 이 두 가지 메두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두사 증후군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증상, 하나가 뭐예요? 메두사 자신이 아주 미녀였다가 아테나의 법을 어김에 따라서 무엇이냐면 저주받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흉측한 몰골로 바뀌는 형벌이었다. 요 증상. 두 번째 증상은 메두사 자신의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가진 메두사를 보는 순간, 메두사를 보는 자는 돌로 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두사를 증상 야기자로서의 메두사.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늑대 인간과 그다음에 꼬마 한스와 그리고 이런 등등의 환자들이 시선을 마주쳐서 몸이 굳어가는 이러한 현재 일어나는 우리 심리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 해석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담겨두고 우리 잠깐 쉬읍시다. 쉬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메두사 증후군을 한번 이제 분석해 들어가 봅시다. 대체 이 메두사 증후군은 어떤 심리적인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심리를 한번 우리는 정신분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은 무엇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메두사 신화, 그러면 첫째 뭐야? 메두사의 그 흉측한 몰골,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사람의 그
뭐랄까 돌로 변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저주 요거밖에 더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엉뚱하게도 이 신화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놀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이 신화가 어저께 보니까 쉐라제다, 그러니까 천일야화를 갖다가 저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특집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듯이 쉐라자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17세기인가 그 갈랑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정착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살이 붙어지고, 특히나 또 이것이 글로 정착되면서 윤문화되고 이런 것들이 막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판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판본과 많은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일야화를 꿰뚫고 있는 어떠한 골격이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골격들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메두사의 신화의 버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게 벌핀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벌핀치, 아주 재미없어요. 그 친구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메두사 신화도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에 이렇게 변천되어 왔고, 그것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정신분석적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메두사에게서 여러 버전을 꿰뚫고 있는 중심 구조 또는 골격, 저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펑크션이라고 합니다. 펑크션은 기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프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형식주의자가 뭐냐면, 그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2,500개의 동화를 이렇게 쫙 해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인 구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을 기능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25가지 기능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면 많은 메두사 버전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펑크션을 찾아낼 수 있다. 그 펑크션을 우리는 한번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건 있습니다. 그럼 펑크션은 첫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거죠. 많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아테나 신전에서 금지된 성교를 위반함에 따라서 누구랑 메두사와 포세이돈이 위반함에 따라서 그것의 형벌로 무엇이냐면 아테나가 흉측한 몰골로 만들어버린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아까 흉측한 몰골은 내가 7가지 요소를 쫙 얘기했단 말이죠. 형벌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흉측한 몰골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펑크션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버전이나 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이 아테나가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바뀌는데, 이 흉측한 몰골에 대한 저주는 크게 나눠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메두사 증후군이다. 메두사 증후군은 첫째가 뭐냐면, 메두사 자신이 흉측한 몰골이 된 것, 그것은 메두사 자신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메두사 자신의 증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히스테리적 전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메두사의 이게 이제 두 번째 저주예요. 메두사의 저주인데 두 번째 메두사의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요게 두 번째가 뭐냐면 메두사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메두사를 보았을 때 돌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메두사를 보았을 때 돌로 변한다라고 하는 메두사의 저주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돌로 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직된다고 한다. 우리가 직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경악을 할 때 섬뜩할 때 몸이 굳는 증상을 일종의 돌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어붙는다 그러잖아요. 얼어. 우리말로는 차라리 얼음공주가 차라리 낫지. 얼어붙는다. 그렇죠. 돌로 변한다는 게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 자체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펑크션은 뭐냐면 메두사를 가장 중요한 게 직접 보는 자는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직접 보는 자는 직접 응시하면은 이것이 돌로 변한다. 돌로 변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직접성입니다. 직접성. 그러니까 요번에는 두 번째 펑크션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펑크션이 뭐냐면 이 아테나가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뭔가 좀 의심되는 게 없습니까? 정신 분석을 하려면 어떤 내담자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보거나 무엇이냐면 뭔가 이상한 비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약. 네. 모순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 요 이제 조금 이따 빨리빨리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 비약을 금방 발견하면 빨리빨리 손들고 말하십시오.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이론과 이론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텍스트를 갖다가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할 때 그 텍스트 자체에서 무엇이에요? 정신분석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일종의 감각과 해안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거보다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정신분석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론적 지식을 암기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책들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런 다음에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무엇입니까? 메두사를 죽여야 될 형편에 이르렀어요. 근데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뭐예요? 누구를? 이게 두 번째 펑크션입니다. 두 번째 메두사의 목을 치도록 이제 사주합니다. 메두사의 단도를 한다. 자, 근데 이때 잘 들으십시오. 이때 아테나가 주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줍니다. 가령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창을 주고 창을 주고 또 하나는 어떤 딤프는 뭐냐면 여기 샌달 날 수 있는 샌달을 주고 그 다음에 바구니도 주고 오케이 바구니 뭐죠 이게 뭐죠 보자기도 주고 또 하나는 무엇을 줍니까? 그 모자를 줍니다. 모자 투명 인간이 되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투명 인간이 되는 모자를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데 뭐냐면 아테나가 가르쳐 준 겁니다. 뭐냐면 처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처치 방법. 뭐냐면 직접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치를 하려면 뭐냐면 무엇을요? 거울을 가지고 뭐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따라가면서 거울 모습을 보고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에 간접적으로 비친 간접적인 그 메두사의 상을 따라서 메두사를 처치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선물을 줍니다.
청동 거울을 선물로 줘요. 자, 여기서 힌트 안 나왔습니까? 돌로 변한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심화적인 이야기에서 정신분석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힌트와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발견한 여러 명제들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 자체에서 뭐냐면 정신분석을 일종의 그 사고 방법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간다. 첫째,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첫째, 뭐가 이상해요? 왜 이때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테나가 자기가 여성이고 자기가 금지된 성교에서 포세이돈과 했으면 이때 그냥 죽여버리지. 왜 죽여버리지? 이때 안 죽이고 이런 저주를 만들어요. 무엇이에요? 뭐예요? 메두사를 직접 보는 사람들을 갖다는 돌로 변한다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그럼 저주를 내렸으면 자기가 방법을 아니까 자기가 가서 죽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또 신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안 죽고 페르세우스를 시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 부분이 가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잘 보시죠. 아테나는 왜 이때 이런 어떤 끔찍한 저주를 내리지 말고 아예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지, 그냥 죽여버리지, 왜 이런 형벌을 내렸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방법을 알면 자기가 직접 죽이지 왜 무엇이에요? 페르세우스를 시킬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뒤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뒤서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이 방금 저희가 나옵니다. 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포세이돈을 왜 벌하지 않고 삼촌이 때문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포세이돈을 못 건드리니까 이 여자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와 메두사와 포세이돈의 일종의 삼각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펑크션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메두사를 중심으로 펑크션을 지금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은 조금 예외적으로 해둡시다. 우선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적어도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자기가 처치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처치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했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메두사의 저주에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테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테나 자신도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위로 가봅시다. 그럼 뭐예요? 아테나가 왜 이때 죽여버리지? 이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지? 왜 이런 저주를 만들고 이 저주를 자기가 자기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도록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테나도 신전을 지키는 일종의 무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 메두사의 저주는 이 법에 의한 것이지 법에 따르는 형벌이지 아테네가 이렇게 정해서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메두사의 저주는 뭐냐면 법과 위반과 형벌의 관계에서 봐야지 아테나와 무엇이요? 메두사와의 관계에서 보아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정신분석적으로 이게 제가 본 데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콘크션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 페르세우스가 무엇이에요? 간접적으로 이걸 뭐야? 청동 거울을 보면서 가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요. 근데 이 목을 잘랐는데도 잘 보시죠. 단두에도 불구하고 단두되었는데도 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대로 뭐야?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합니다.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몰골도 그대로 있고 이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전부 다가 무엇입니까? 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효하니까 이 메두사의 머리를 아주 이 아테네가 나쁜 X야. 이 메두사의 머리를 무엇이에요? 자기 방패. 이 방패가 바로 아이기스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요것의 영어의 발음은 이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연평해경 저기 할 때 이지스 함대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적 함대죠. 이게 바로 이지스입니다. 아이기스예요. 근데 이 아이기스는 염소 가죽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 뭐냐면 헤파이스토스가 누구에게? 제우스에게 뭐 선물했고 제우스가 딸에게 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신부석적으로 그건 뭐 줄거리에 불과하니까. 근데 아이기스 이 방패에다가 무엇을 부려요? 목을 답니다. 메두사의 목을 닮으로써 이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람에게 이 방패를 딱 하면은 다 돌로 변해. 따라서 이것은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무적 방패가 돼요. 무적 방패. 됐죠? 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잖아. 모순이 있죠. 자, 아테나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메두사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이 메두사의 저주는 법에 의한 것이지 아테나의 자의적인 일종의 재판에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벌로서로 생각해야 돼. 법과 위반과 벌의 관계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서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요게 이제 직접성입니다. 여기 직접성. 그 다음에 요게 단두입니다. 단두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것을 단두를 갖다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워낙 잔인하게 처형하지 않습니까? 단두대. 예? 그 단두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서울의 당리 발전소 석탄으로 하는 그 발전소 앞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독 카톨릭 신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순교를 했죠. 근데 그 절두산이 원래 잘못됐답니다. 단두라고 해야 됩니다. 단두. 네, 절자보다는 단자가 더 어울린다고 하대요. 합니다. 이게 목이 잘렸다. 그걸 갖다가 디노테이션, 즉 외연적 의미로 본다면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랑 동의어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하다. 메두사의 저주는 무엇이에요? 첫째, 죽음과 상관없다. 그럼 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그 뭐랄까 저기는 돌로 변하게 만듭니까? 메두사의 이 형상이 그것을 직접 보는 사람을 돌로 만들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디노테이션으로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아있어요. 머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앞뒤가 모순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하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단두는 따라서 첫째, 이 단두는 액면적인 의미인 일종의 실제로 육체적인 한 부위인
목이 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단두를 표면적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이 단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는 죽일 수 없다. 이미 죽은 자는 죽을 수 없다.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많이 안 보십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칼로 찔러도 죽지 않습니다. 유령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칼로 쳐보십시오. 또 나타나요. 또 붙어요. 또 붙어. 한 번 죽은 자는 두 번 죽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 단두에도 불구하고, 메두사의 저주는 유효한 까닭은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냐면은 이 단두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상징적 의미는, 이 상징은 상징으로서의 단두는 이미 한 번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렵게까지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저한테 낙강을 많이 들으셨으면 금방 나와야죠. 뭐예요? 상징은 사물의 사례다. 이렇게 그것이 헤겔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어머니를 뭐예요?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뭐예요? 주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왜? 상징으로서의 어머니는 우리는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 가죽을 남기지. 호랑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인간들을 요즘 하는 짓 보니까 우리가 그걸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죽을 남긴다.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름을 남긴다.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상징으로서의 단두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거다. 따라서 이 유효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유효성이다. 상징적 효과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것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간접.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무엇이야? 아까 시스테리적 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나 오가 손가락이 뱀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메두사의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메두사의 몰골을 보고서 내가 몸이 붓는 증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메두사는 증상을 야기하는 자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몸이 붓는 것은 어떤 것이 나의 몸을 붓게 하며 그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이 바로 메두사의 목의 상징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몸이 붓는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인가를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을 직접 보았을 때 내 몸이 붓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붓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가장 큰 난제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으면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 구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신분석 프로이트와 락강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을 때 무엇이에요? 어머니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주검으로 다가왔다. 시체로 다가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어머니는 영원히 상실되지만 죽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죽음이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뭐냐면, 내가 저번에 왕자의 게임 있잖아요. 왕자의 게임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들의 망령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것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름으로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부적이라고 하는 게 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이 있다. 이름이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이름을 불러줄 때 뭐예요? 실제로서의 어머니는 영원히 상징계 밖으로 상실된다. 이렇게 돼. 상실된다. 이 상실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죽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이름이 이 실제 어머니가 회귀하는 것을 막아준다, 방어해준다, 오케이? 막아준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번에는 이름이 없으면 실제가 돌아온다. 어떻게요? 귀신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게 프로이트와 락강이 발견한 기본적인 어떠한 저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죽은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그건 뭐가 돼요? 그건 환상이에요. 이름이 이것을 막아주지만 여기에 무엇이 생겨요? 이 어머니가 떨어져 나간 공간에, 구멍에 무엇을 채웁니까? 환상을 채운다. 이게 바로 상상이다, 상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어머니를 부름으로써 어머니를 상징계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면서 나를 그 실제하는 어머니, 귀신 어머니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그러나 그 상실된 구멍은 생겨요. 그 구멍을 무엇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움. 그러니까 그리움으로 채울 때 그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 오케이? 욕망이에요. 욕망. 자, 이 욕망이 무엇이에요? 욕망과 함께 욕망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쪽에 누가 있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여기가 바로 김소월입니다. 김소월은 따라서 신경증 환자예요. 신경증 환자.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김춘수는 뭐예요?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와서 꽃이 되었다니 꽃이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 오케이? 환상. 오케이? 자, 이게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상과 상상과 그리움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되돌아올 때는 진짜 죽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구조를 방패 거울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요 구조를 요거예요. 자, 보자. 락강의 관악도시예요. 자, 그러면 락강이 프로이트를 넘어서 가지고 발견한 놀라운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 단계라는 개념이에요. 거울 단계. 자, 거울 단계라는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 분석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알아둬야 되느냐면 자아는 본유 개념이 아니라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무엇이에요? 형성되는 것이다. 요거 굉장히 잊지 말라. 따라서 나는 뭐예요? 타자다. 요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타자다. 요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개념이 아주 정확한 개념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집이고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신경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갑시다. 그러면 프로이트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냐? 자, 첫 번째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 속의 자기 육체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 속의 자기 육체 이미지를 보기 전까지는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정말 제발 요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 이게 이거를 증상으로 나타나. 이게 아집이고 그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거울 속의 육체의 이미지를 뭐예요? 동일시를 통해서 동일시. 그럼 뭐야? 이것을 그대로 자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육체의 이미지는 요게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일어나는데 육체의 이미지는 온전합니다. 온전해요. 다시 말해서 시각적 이미지는 전체적이에요. 또따랍니다.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이고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때 이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기가 볼 때의 자기의 운동 감각은 뭐야? 이게 따로 놀아요.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움직여져. 나는 이걸 움직이고 싶은데 따로 놉니다. 이 사지가 다 따로 놀아요. 운동 감각에서. 그것을 멜라니 클라인의 용어로 따르면 꼬르모르슬레 뭐예요? 조각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6개월에서부터 그 초창기에는 자기 몸이 운동 감각의 차원에서 조각난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난 자기의 그런 운동 감각 상태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는 뭐야? 이게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야? 그러니까 미래에 얘기된 일종의 총체성이죠. 나의 총체성. 여러분들 꿈꾸고 있잖아요. 뭐요? 이건 빼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꿈꾸고 있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은 좋은 거야 항상.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그건 꿈으로 다 그쳐요. 부부관계가 하나가 돼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건 다 꿈이야. 꿈일 뿐이야. 오케이? 자, 꿈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이 전체적인 이상적인 완전한 자기의 육체의 시각적 이미지에 매료가 됩니다. 매료. 자아가 굉장히 매료가 돼요. 매료가 되는데 이 매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락강은 깍다스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미지가 나를 매수한다. 매수합니다. 매수. 완전히 돈을 주고 사로잡아 버려요. 오케이? 매수합니다. 그런데 락강이 이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때 요 자기의 육체의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면 제3자의 인정이 필요하다. 제3자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큰 타자입니다. 이 큰 타자의 인정이 필요하다. 인정의 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락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체가 거울 속에 비쳤어요. 거울 속에 비쳤는데, 잘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그것이 이 3자의 개입은 없으면은 무엇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엇이냐면 엄마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은근한 미소 또는 아주 그 부드러운 시선 이런 걸 갖다가 보내면서 또는 목소리로 그래 바로 그게 너야. 거울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엄마가 인정의 신호를 보낸다. 신호가 이게 바로 상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전제될 때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아와 동일시해서 자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3자 관계다. 이렇게. 요게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것은 기호 형식의 시니피앙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니피앙의 가치.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상상적 이미지는 항상 무엇이냐면 기호 형식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 신호가 없어요. 이 신호가 없어. 오케이? 아예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신호가 이 시니피앙이 없으면 이걸 바로 폐기라고 합니다. 포르클리지옹, 페어베르풍, 폐기가 되면 이게 없으면 이게 3번입니다. 3번 뭐냐면 이 상상계가 깨지면서 실제계가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똑같습니다. 자,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줘서 어머니라는 실제가 영원히 상징계 밖으로 떨어져 추방되면은 그 자리에 대한 그리운 상상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적 이미지. 그러니까 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인간의 차원에서도 나의 이미지가 뭐예요? 시니피앙의 인정의 신호가 요게 도입이 되는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신호가 딱 떨어지면 뭐예요? 나의 이미지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에 대한 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이상을 갖다가 굉장히 막 매료가 돼가지고 환희가 일어난다. 됐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게 신호가 없으면 이 상상계가
무엇이에요? 상상인가? 실제가 되어 되돌아온다. 귀신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폐기가 되면은 분신이 나타납니다. 분신. 요 거울 이미지가 분신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같은 뭐 소파에 자기가 앉아있더래. 아 선생님 진짜예요. 이러는데 선생님 진짜인데 소파에 내가 앉아있더라니까요. 이런. 그래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한다 아십니까? 모든 환자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진실의 말처럼 들리질 않아. 그런데 거기에는 진실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에요? 진짜 보이는 겁니다. 진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 요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것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락강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실제계입니다. 실제계, 상징계, 이게 상상계예요. 상상계. 그런데 그 중심에는 상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무엇이에요? 요것이 부하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부하스의 거울이요. 요게 부하스의 상자인데요. 상자 속에다가 무엇이에요? 상자와 꽃병을 갖다가 분리합니다. 분리하는데 요 상자 속에다가 꽃을 배치해요. 여기다 꽃을 배치하고 요 상자 위에다가는 꽃병을 놓습니다. 꽃병을 놓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베타와 알파, 감마 요 사이의 각도에서 보면 요 꽃이 요렇게 반사되어서 실제로 요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부하스의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여기에 보는 겁니다. 여기 요 각도에 들어오면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꼬르모르슬레가 뭐예요? 조각난 몸이 뭐예요? 같이 합쳐지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뭐예요? 전체적인 총체적인 나로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이상적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상적 자아에 매수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된다. 됐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요 각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 각도 내에 들어오면은 요것이 온전하게 비록 이미지이긴 하지만 요것이 그대로 꽃병에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상징계고 여기에 꽃병에 꽂혀 있는 온전한 이미지를 그것이 바로 상상적 환상. 그리고 그 꽃병이 완전한 것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약다스용 매수된다. 게다가 또 무엇이에요? 매수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실은 오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매수되는데 그것은 이미지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자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것을 넘어간다. 요 베타와 알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요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그대로 현실과 실제가 자기의 육체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나타난다. 실제로 환각으로. 그러니까 몸이 다 분열되는 그런 환각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 내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신경증적 일종의 환상이고 상상이고 요것에 벗어나면은 폐기가 됨에 따라서 상징계가 폐기됨에 따라서 실제계가 분열되고 산산조각 나서 환각으로 되돌아온다. 됐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것을 어디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바로 자, 아까 메두사를 들어가 봅시다. 메두사. 그러면 메두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야? 직접 보면은 몸이 굳어버려. 직접 보면.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안전해.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 각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자의 상이 맺힌다는 것이고, 직접 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실제를 이 벗어남에 따라서 상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실제를 대면하게 된다. 바로 이제 자 봅시다.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이게 요거예요. 야, 이게 그 까뮤 클로델의 그 조각품입니다. 로댕의 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곳에 포착을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머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이 구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얼굴과 동시에 뭐예요? 메두사가 같이 비치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울 단계에서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면, 인식하려면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너라고 인정을 하는 시선이 필요해요. 자, 이제 됐습니까? 이게 바로 메두사구나.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인정하는 큰 타자의 시선이 같이 거울에 비친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두사가 큰 타자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종의 어머니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요것이 같이 비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요것을 변형을 한 일종의 광학 도식인데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요. 아무튼 이 락강이 이런 광학 도식을 만들면서 요것을 변형시켰던 이유는 이 평면 거울에 이것이 이 상과 함께 자기 자신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 이런 건데, 바로 메두사의 거울이 바로 이것과 같다 이거지. 저기 피르세우스의 거울이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간접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나의 이미지라고 인정하는 제3의 시선으로서의 메두사가 뭐예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두사가 안전하다. 나는 돌로 변하지 않아. 왜? 그것을 락강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징계에 이미 편입됐기 때문에 뭐예요? 메두사의 시선이 왜? 상징계 밖으로 완전히 추방되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메두사의 시선을 뭐예요? 그때는 상징적 시선이에요. 상징으로서의 시선에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됐죠? 그러면 그러면 거울 없이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징계 밖으로 넘어가서 무엇이에요? 실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나와 큰 타자의 시선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 비치는 것이고, 직접 본다는 것은 나 없이 뭐야? 이것은 밖으로 이 이미지 상이 맺히지 않고 무엇이에요? 아까 상징계 이게 맺히지 않고 상징계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무엇이에요? 실제와 대면하게 된다. 실제와의 만남이다. 이게 락강이 말하는 실제와의 만남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락강이 말하는 투케라는 겁니다. 투케. 됐죠? 그러면 이 메두사의 시선은 때로는 이미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고 되네요. 같은 시선이 무엇이냐? 환상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그렇죠.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요 시선인데 이제 시선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시선은 무엇이냐면 상징계 속에 편입되었을 때는 무엇이에요? 저것은 아주 아름다운 환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요게 매수한다 그랬죠? 이미지가 나를 매수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버지는 다 이상적이고 실제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모르십니까? 늘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천박하다. 어머니는 천박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를 좀 아시겠죠? 뭐냐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상징계의 도입에 따라 상징계 밖으로 영원히 추방된 실제, 그럼으로써 생긴 구멍을 메꾸는 일종의 상상적 어머니예요. 그 상상적 어머니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울 속에 비쳐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서 거울 속에 상이 맺히는 어머니, 거울 속에 상이 맺히는 그리고 자신, 주체, 자신, 이거 다 아이디어라고 아름다운 미화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두사가 처음에는 무엇이에요? 미녀였어. 그런데 아주 흉측한 물건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엇이냐? 이제 이 상징계가 금지라고 하는 법의 거울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상징계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거울에 비치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거울이 깨지는 겁니다. 거울이 깨지면은 이것이 그대로 그냥 현실의 민낯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뉴스에서 탤런트가 민낯으로 나온다 할 때 민낯 조장. 민낯도 미인이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세상에. 다 거짓말.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녀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도 이러한 문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선은 상징계 속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환상적인 상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것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단두와 흉측한 몰골입니다. 흉측한 몰골이에요. 자, 몰골인데 이것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것은 페티슈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페티시스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뭐냐면 여자의 부속물들, 신발, 양말, 구두, 팬티, 아니면 심지어는 뭐 등등, 이렇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이것에서 엄청나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이 페티시스트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검사를 했더니 뭐냐면 이 그러니까 물품, 성의 물품은 무엇에 보니까 부재하는 남근의 대체물이고 부재하는 남근에 인접한 환유적 대상이고 부재하는 남근의 무엇이에요? 상징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페티슈에서 나오는 겁니다. 페티슈. 그러니까 요것이 이게 거세입니다. 거세된 남근, 어머니의 남근의 대체물이다. 여기서 엄청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페티시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낙강은 뭐냐? 이 성의 물품은 프로이트가 요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요것을 대상아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아는 일종의 부재하는 남근의 대체물이다. 리자 남근이 부재한다는 것을 직전에 가리는 일종의 스크린이고 베일이다 이거지. 베일, 오케이? 베일. 이 베일에 나타난다. 근데 이 베일은 때로는 무엇이에요? 엄청난 성적 흥분을 야기하고 때로는 무엇이에요? 지금처럼 이게 실제가 나타나면 상징계가 깨지면서 이 성의 물품이 실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환각이 되는 거예요. 환각. 사이코시스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상아인데 그럼 대상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7개였습니다. 부풀어 오른 얼굴, 그 다음에 튀어나온 눈, 멧돼지 같은 이빨, 그 다음에 용의 비늘 쫙 있습니다. 뱀, 머리카락 뱀. 그 중에서도 시선입니다. 자, 왜 시선이냐 하면은 잘 보십시오. 이게 시선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선이에요. 그러면 왜 시선이냐면 그 중에 핵이 왜 시선이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징계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상징계가 도입되면은 상징계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상징계를 의미를 완성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마지막 시니피앙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상징계라고 하는 대문자 타자의 전체 집합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요것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대입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전체 대문자 큰 타자가 어머니 자체가 되고 그 구멍이 바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뭐예요? 구멍에 대입되는 겁니다. 구멍. 그러면 이 구멍이 어디냐? 가장 핵심적인 구멍은 이겁니다. 이 구멍. 그런데 이 구멍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인접한 대상으로 다른 구멍으로 발전해요. 그 다른 구멍이 무엇이냐? 여기 이쪽도 구멍이에요. 이것도 구멍, 온통 구멍. 오케이?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냥 구멍투성입니다. 구멍투성이에요. 구멍.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 구멍. 이건 단수로서의 구멍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복수로서의 구멍인데 이때의 구멍은 무엇입니까? 눈, 이거 구멍입니다. 입, 구멍에, 코, 구멍에, 귀, 구멍에, 그다음 항문, 구멍입니다. 인간의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부분욕동이 탄생하는 인체의 4가지 구멍이에요. 요 구멍. 요게 부분욕동이 바로 부분 대상 A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멍 중에서 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에요? 어떤 아이가 불안신경증에 사로잡힐 때 그 직전에 무엇이에요? 늑대의 눈과 시선과 마주쳐요. 시각욕동이 개입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꼬마 한 쌍은 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청각욕동이 개입하고 있어요. 잡아먹힐 것 같아요. 국각욕동이 개입하고 있어요. 시작은 이쪽이에요. 남근 거세가 이게 시작인데 다른 구멍으로 이동하면서 대상 아가 거기 그 구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구멍에서 떨어져 나간 대상 안은 일종의 상상적 가치, 그런 매력적인, 거기서 매력이 탄생하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저것도 탄생한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상징계에 대입이 안 되면 뭐예요? 아주 실제로서 끔찍한 대상이 되는 말이죠. 끔찍한 대상. 끔찍한. 그래서 이게 바로 불안의 대상이다. 불안의 대상. 이제 다 됐죠. 자,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메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면서 돌로 굽는다, 흉측한 볼거리다, 머리카락이 뭐 뱀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아까 아테네가 왜 직접 죽이지 않고 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보면 돌로 보나는데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은 안전하다. 그것이 바로 까미우 클로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는 메두사의 정신 분석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메두사를 이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해석에서 이거 보십시오. 뭐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장 유명한 카라바지오입니다. 그러면 이 카라바지오는 아주 놀라운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초상화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메두사와 무엇이에요? 겹쳐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거울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나와 뭐예요? 뒤에 같이 비춰야 돼. 이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메두사와 카라바지오 주체 자신, 그 다음에 죽는 자와 죽이는 자, 오케이? 그리고 단도와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경악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건 루벤스의 메두사예요. 그런데 루벤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메두사의 시선과 그 시선에 맞추셔가지고 우리가 돌로 변해버리는 거기보다도 무엇이에요? 뱀의 징그러움과 무엇이에요? 뱀의 아주 혐오감, 뱀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은 오히려 히스테리적인 전환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다. 자, 봅시다. 쭉 나가서. 이건 뭐 재미없어요. 문제는 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제가 보건 데는 이 메두사를 조각하고 그림으로 그린 예술로 표현했던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론나니니 메두사와 카라바지오의 메두사입니다. 카라바지오의 메두사는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많은 것을 분석을 요해요. 우리 정은경 씨랑 이제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나 했지만, 자, 그러면 이 론나니니의 뭔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다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뱀이고 뿔이 있고 뭐 이거 다 세고 이 사람을 딱 했는데 뭔가 두려워져. 뭘까요? 무엇에서 나올까요? 눈이 비어있다.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이 시선은 비어있는 장소, 구멍으로부터입니다. 이게 눈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론다니니는 밀라노에 있는 성이었는데 궁전 이름인데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메두사라고 해가지고 메두사. 근데 이것은 언제 것이냐? BC 겁니다. BC 5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도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눈이 고혹적이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이 대상 안은 여러 가지 상상적 측면일 때는 우리를 매수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자, 또 나옵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저기 피렌체 저기 광장에 있습니다. 이게 뭐고 하는 게 이건 뭐냐면 페르세우스의 아주 영웅성, 아주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두사를 그리는데 이건 형편없는 작품. 근데 이걸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저한테 감동이. 그럼 베르니니의 메두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베르니니 이것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베르니니. 근데 이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면서 딱 뭘 느끼겠습니까? 우울증이죠. 멜랑콜리. 그러면 베르니니는 메두사에게서 멜랑콜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과 아까 성교를 하지 말라는 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이 흉측한 골골로 되죠. 이것이 바로 멜랑콜리의 근원입니다. 프로이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슬프다. 여러분들 안 슬픕니까? 섹스 뒤에 슬프다. 이게 멜랑콜리의 근원은 바로 그 서양 속담 모든 동물은 섹스 뒤에 슬프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속담에서 이미 멜랑콜리의 그 원인과 원천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 바로 이거 멜랑콜리로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고혹적인 아까 있지 않습니까? 상상적 고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눈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BC 때보다도 오늘날의 저기들이 이 심리적인 해석이 좀 경박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선이 태어나는 저기 뭐죠? 눈의 빈 공간, 구멍 이겁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조각하고 그래 달리도 경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밀러는 누구를 흉내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카라바조를 흉내냈죠. 이 카라바조도 미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전무후무한 작품인데 거울을 보고서 거울에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까미우 클로델도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같이 비추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것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린 메두사 그림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러한 것을 발견했냐면 여러분들 타이탄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걸 거울을 가지고 비칩니다. 비치면서 요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비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의 얼굴과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이 메두사가 같이 비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계에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우리를 굳게 만드는 몸을 굳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 아니야 실제로서의 대상 아니야 아니면 상징계의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고혹적이고 환상을 야기하고 우리를 매수하는 그런 상상적 이미지로서의 대상 아니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적을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진짜 한번 철두철미하게 정말 요것을 중심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여기서 적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놓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힌트를 주고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저는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